다음엔 좀 일찍 일어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해. 차례 지내는 것도 보고. 저는 주말에 이 시간쯤에 일어나요. 주말에는 언제 일어나든 상관없어. 그런데 아버지도 계신데 명절에 이 시간에 일어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어차피 저는 할 일 없잖아요. 저라는 것도 남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지. 제가 무슨 할 일이 있어요? 저는 김씨도 아니고 며느리라고 시집에 와서 차례상 차리고 노동해야 하는 건 부당하죠. 노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차례라는 것도 다 없애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그런 역할 강요하시면 안 돼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남녀 차별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유영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유 씨는 며느리와 대화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도 그렇고 꼭 따박따박 반박을 해야 직성이 풀릴 것처럼 구는 성격도 유 씨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자신 스스로는 맞는 말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며느리는 자기 말만 했습니다. 남의 말은 전혀 듣지 않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어린애 같았습니다. 아직 20대라 그런다고 치더라도 철이 덜 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린 며느리들도 유 씨의 며느리와 같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유 씨가 며느리가 발끈하도록 만드는 그런 간섭 많은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 씨의 원래 성격이 그랬습니다. 내 일이 아니면 무관심했고 특히나 불편하게 엮이고 싶지 않은 상대가 있다면 그냥 안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유 씨의 신경을 긁는 며느리가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유 씨도 며느리라면 학을 뗐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살면 그만이지만 자기가 필요하니까 시어머니를 찾는 며느리. 이번에는 그냥 두고 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유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33, 딸은 27으로 터울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벌써 결혼을 했고 딸은 여전히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간에 미국으로 떠나서 유학 중이었는데 이 3년 안에 완전히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유 씨는 손자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건 며느리가 생기면서부터였습니다. 잔잔하게 흘러가던 유 씨의 일상에 파동이 생겼죠. 재호야? 윤지 생일이라며? 아들이 결혼한 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유 씨는 며느리의 생일이란 소식에 며느리가 아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며느리에게 한 번도 전화를 건 적이 없었습니다. 굳이 연락할 일도 없었고 아무래도 시어머니의 전화가 부담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물론 유 씨도 조금 어색하기도 했고 말이죠. 네. 맞아요. 네 통장으로 10만 원 넣었으니까 둘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축하한다고도 전해주고. 네. 알겠어요.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자 옆에 있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불러서 생일상이라도 차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에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생일에는 자기들끼리 있고 싶지. 아니, 주말에 미역국이라도 끓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가족끼리. 그러면 우리 생일 때도 생일상 차려주라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힘들어. 유 씨가 웃으며 하는 말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끼리 가깝게 지내는 것은 좋지만
서로 너무 피곤하게 하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얼굴 보고 싶을 때 보고 그 정도가 딱 좋았죠. 며느리의 생일은 그렇게 지났습니다. 며느리로부터 용돈 잘 받았다, 맛있는 거 사 먹었다 등의 전화나 메시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들이 감사하다고 했으니 그게 며느리 뜻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한 달 뒤가 유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아들이 들러서 같이 밥을 먹겠다고 해서 유 씨도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밥은 밖에서 먹자. 엄마 생일인데 요리하기 귀찮어. 그러면 엄마 집 근처에 있는 장군한우 갈까요? 좋아. 아들이 예약을 하겠다고 했고 유 씨 부부는 저녁에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혼자 왔어? 식당에 도착하니 아들이 앉아 있었는데 옆자리에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이나 다른 소지품도 안 놓여 있었고 자리가 세팅도 안 되어 있는 걸 보니 같이 오지 않은 듯 했습니다. 집에서 쉰대요. 그러자 남편이 하며 어처구니 없어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생일에 유 씨 부부도 둘이 같이 가서 축하해 준 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에는 약간의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왜 집에서 쉰다고 했는지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며 자기 생각도 추가해서 말이죠. 하지만 유 씨는 오히려 이렇게 셋이 오붓하게 식사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좋은 시간도 보냈고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됐을 때였습니다. 엄마 혹시 응? 왜? 이번 추석에 말이에요. 저희 여행 가도 돼요? 차례 지낼 때 안 오고? 네. 3박 4일로 다녀오고 싶은데 첫 명절이라 좀 그런가. 유 씨가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입을 뗐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정말요? 아빠는 아빠도 이해하실 거야. 유 씨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아들에게 전화 왔었던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들도 없이 차례를 지내? 요즘에는 차례 안 지내고 그렇게 여행 다니는 사람도 많다는데요. 뭘? 그리고 어차피 음식도 다 우리가 할 건데 아들 며느리 안 온다고 뭐가 다르나? 아들의 걱정과는 다르게 남편도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것도 무거운 책임감 때문이라기보다는 명절 분위기를 내려고 차례 음식 조금씩 해서 절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음식도 많이씩 하지 않았고 가짓수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 씨는 첫 명절은 그렇게 둘이서 조촐하게 보냈습니다. 딸까지 미국에 있으니까 조금 적적하긴 했지만 그래도 덜 힘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오면 그래도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고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거기까지는 전혀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다음 명절에도 원하면 여행 가라고 가볍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는 조금 섭섭한 일이 있었습니다. 재호야, 이번에 승율이 결혼식에 윤지도 같이 와야 해. 같이 가려고 하는데 왜요? 이번에 할머니 오신대. 아, 할머니 건강은 괜찮으시대요? 멀지 않은 곳에서 사촌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아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편찮으셨던 시어머니도 올라온다고 하시기에 유 씨가 미리 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 결혼식에는 할머니 병원에 계셔서 못 오셨잖아. 그래서 손주 며느리 보고 싶다고 하셨대. 할머니가요? 그래. 할머니는 윤지 한 번도 못 보셨으니까.
아들의 결혼식 일주일 전에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는 바람에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 뒤로도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계셨다가 얼마 전에 호전이 돼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이번 결혼식에 오실 만큼 회복이 된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여기에서 뵙고 인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시간을 따로 내서 인사하러 내려가거나 해야 되니 말이죠. 네. 그렇게 할게요. 같이 갈게요. 그런데 당일이 되었을 때 유 씨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로 말도 전했으니까 당연히 아들 부부가 함께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전날에 통화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윤지랑 갈게요 라고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결혼식장에 나타난 것은 또 아들 혼자였습니다. 윤지는 혹시나 화장실에 갔거나 따로 온다거나 그런 것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요. 다들 잘 모르고 안 친하니까 오기가 어색하대요. 뭐? 유 씨는 당황스러워서 얼른 옆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결혼할 조카의 엄마인 유 씨의 시누이였습니다. 어색하다고 안 와? 엄마가 꼭 오라고 했잖아. 오늘 할머니도 오신다고. 근데 억지로 와서 불편한 티 내는 것보다는 안 오는 게 나은 거라고. 윤지가 그렇게 말해? 유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잠시 지켜보더니 말했습니다. 나이가 어렸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단하네. 아이고, 우리 엄마 또 손주 며느리 얼굴 못 보시게 생겼네. 웃으면서 말하지만 표정이나 느껴지는 뉘앙스가 정말로 대단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꼬는 뜻이 다분했습니다. 손주 며느리를 보고 싶어 했다고 유 씨에게 전화를 줬던 것이 시누이였으니 며느리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결혼식인데 어색하다고 안 온 것도 그렇고 말이죠.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유 씨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이 불편한 건 당연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라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하지 않은 것은 결혼식에 보고 한 번도 안 본 사이여서 그렇고 가족이 된 이상 그래도 한 번, 두 번 만나보면 낯도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영영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자주 보고 살 사이도 아닌데 이런 때 한 번 얼굴 비추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싶었습니다. 명절에 오지 않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아들이었습니다. 혼자 오게 됐으면 적어도 고모 앞에서는 잘 둘러대야지. 억지로 오는 게 불편하다고 차라리 안 오는 게 낫다고 한 걸 그대로 전하는 맹추가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뒤에서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웠습니다. 시누이는 다른 손님과 인사를 나누러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유 씨는 아들을 흘겼습니다. 아들은 난처하다는 듯이 뒤통수를 긁었습니다. 너 적어도 이런 일이 있으면 혼자 오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줘. 당연히 같이 올 줄 알았잖아. 그리고 할머니한테는 나중에 따로 내려가서 인사드려. 아무리 불편하고 부담스러워도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마다 인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얼굴 한 번은 비추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이건 유 씨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는 평소 성격과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됐어. 그래도 너도 앞으로 융통성 좀 있게 말을 전해. 유 씨는 담담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서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이런 식으로 무시할 수 있나 생각하자 며느리가 다시 보였습니다. 그냥 좀 숫기가 없는 어린 며느리라고 생각했었지만
그게 아니라 다소 철이 없는 것 같았죠. 남편은 혼자 온 아들을 보고 역시나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는 할머니 오신다는데 혼자 와? 죄송해요. 죄송할 짓을 왜? 네 할머니 잔뜩 기대하고 계시던데. 너 그렇게 예뻐하셨으니까 손주며느리도 오죽 예쁘시겠어? 남편의 말에 아들이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 괜찮다, 괜찮다 하니까 정말로 다 너희 마음대로 해. 아무리 그래도 정도는 지키고 살자. 어? 네. 그리고 그런 유씨 부부의 눈치를 봤는지 다음 명절이 다가왔을 때 아들이 이번엔 며느리와 함께 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 도착하면 9시쯤 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먼저 식사하세요. 왜? 어디 들렸다가 와? 이왕 오는 거 저녁 같이 못 먹나? 그럼 저녁을 9시에 먹을까? 설 전날 저녁 늦은 시간에 오겠다는 아들에게 유 씨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아, 윤지랑 같이 만날 사람이 좀 있어서요. 저녁 식사하고 갈 것 같아서요. 그래? 알았어. 그럼 그럴 거면 차라리 당일 아침에 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아들이 전날에 오겠다는데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차례 지내려면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는데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죠. 유 씨는 평소보다 음식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명절에는 아주 조촐하게 해서 남편과 둘이 먹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음식을 먹을 입이 늘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며느리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도 처음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장을 보면서도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번거로워서 원래 명절에도 잘하지 않는데 며느리가 좋아한다길래 잡채할 재료도 샀죠. 그리고 명절 전날 오후부터는 전도 부치고 명절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과 마주보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준비하면 그다지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두부 깨졌다. 괜찮아요. 여유 있게 샀어. 근데 재호 9시에 온다고? 재훈에 오면 거의 바로 자겠네. 좀 일찍 와서 밥도 같이 먹고 하지. 아무튼간 지들 마음대로야. 남편이 혀를 차며 말했고 유 씨는 아무 말 없이 웃고 말았습니다. 이만 정리할까요? 7시쯤 필요한 음식은 거의 완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유 씨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그러고 TV를 보며 쉬고 있으니까 아들이 집에 도착했죠.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왔니? 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들 뒤에서 며느리가 인사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보는 며느리였습니다. 이렇게 안 보고 사는 고부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이래서는 며느리가 어색하고 안 친하다고 했던 시집 식구에 유 씨 부부도 포함이 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시누이나 유 씨나 며느리를 만난 횟수가 거기서 거기였으니 말이죠. 유 씨는 며느리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배우자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오랜만에 보니까 좋았습니다. 저희는 맥주 한잔하고 자려고요. 아들 며느리가 도착해서 대화를 좀 나누고 짐을 방에 두고 어쩌고 하니까 9시 반이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유 씨 부부는 아들 며느리의 술자리에 끼기도 조금 그랬습니다. 아들네도 원하는 눈치도 아니었고 말이죠. 어머님, 안주는 저희가 알아서 꺼내 먹을게요. 들어가셔도 돼요. 이만 들어가 보라는 듯이 말하는 며느리. 눈을 땡그랗게 뜨고 말을 하는데 여태껏 연락 한 통 없었던 게 소극적이거나 수줍음이 있는 성격이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어쩌면 당돌해 보이기까지 한 그 표정에 아들이 왜 꼼짝도 못하고 매번 혼자 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유 씨는 남편과 함께 방에 들어왔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아들 며느리 목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엔 조용해졌죠. 그리고 유 씨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9시에 차례를 지내려면 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일찍 일어나서 상을 꺼내고 제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당신이 깨워. 며느리 자는 방을 열어보기가 그랬는지 남편이 유 씨에게 말했습니다. 유 씨가 방문을 두드리자 아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일어났어? 윤지는? 아직 자요. 유 씨는 부엌에서 여러 사람이 움직이면 며느리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겠거니 싶어서 굳이 며느리를 흔들어 깨우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혼자 나와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8시가 지나고 9시가 가까워 차례상이 다 차려질 때까지도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깨워야 하는 거 아니니? 아무리 며느리에게 일을 시킬 생각이 없었다지만 이 소란에도 잘도 잔다 싶었습니다. 함께 보내는 첫 명절에 이렇게도 긴장감이 없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꼰대처럼 굴고 싶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처음 결혼했을 때는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시키는 일 없어도 시어머니 옆에 서 있었는데 말이죠. 그만큼 시어머니는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긴 다른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차례상이 다 차려질 때까지 잠을 자는 고래심줄 며느리 얘기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냄비만 내려놓아도 방에까지 쨍그랑 소리가 나는데 말이죠. 유 씨와 남편이 내는 소리에 아들이 일어난 것처럼 며느리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아들이 민망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제 늦게 자서요. 잘 안 들리나 봐요. 그러면서 며느리를 깨우기 위해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5분 정도가 지나서 아들이 혼자 나왔습니다. 윤지는? 못 일어나네요. 아들의 말이 황당했습니다. 이제는 절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아들도 남편도 양복을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깨워야지. 어차피 절 안 할 거라고. 자기는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좀 더 자겠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조금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냥 더 자라고 해. 어차피 없이도 다 준비하고 했잖아. 남편은 아침에 준비하는 동안 한 번 거들 생각도 안 하고 잠만 자는 며느리에게 실망한 것 같았습니다. 안 오는 것은 이해해도 이왕에 왔으면 그래도 돕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다 같이 먹을 거고 자신에게 전을 부치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라면 나와서 뭐 도울 거 없냐고 묻는 게 예의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차피 어제 거의 다 해둬서 할 일도 많이 없었지만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었죠. 차례를 지내고 아침을 먹을 때도 며느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남편 그리고 유 씨만 함께한 식사 시간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았고 아들도 며느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밥 한 끼 같이 안 먹고 잠만 잘 거면 뭐하러 오니? 유 씨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식 밖의 행동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깨울게요. 됐어. 이제 깨워서 뭐해? 배고프면 일어나겠지? 그런데 전부 치우고 설거지를 끝낸 후
11시가 넘을 때까지 며느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희 처가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처남이랑 어디 다녀오신다고 하셔서 오늘 천천히 가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자겠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아들네가 가버려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정오쯤 되자 드디어 방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습니다. 눈곱도 떼지 않은 얼굴로 하품을 하며 곧장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차례를 지냈나 안 지냈나 궁금한지도 않은 것 같았고 거실에 시부모가 버젓이 앉아 있는데 인사 한마디 없이 지나쳐버린 것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시선도 한 번 안 줄 수가 있는지. 유 씨 부부는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배가 고픈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그게 꼴보기가 싫었는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 씨가 한숨을 쉬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윤지야, 다음엔 좀 일찍 일어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해. 차례 지내는 것도 보고. 유 씨도 부드럽게 애둘러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예의 그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유 씨의 눈을 뚫어지도록 많이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주말에 이 시간쯤에 일어나요. 주말에는 언제 일어나든 상관없어. 그런데 아버지도 계신데 명절에 이 시간에 일어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어차피 저는 할 일 없잖아요. 절도 남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지. 유 씨의 말에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제가 무슨 할 일이 있어요? 저는 김씨도 아니고 며느리라고 시집에 와서 차례상 차리고 노동해야 하는 건 부당하죠. 노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 차례라는 것도 다 없애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그런 역할 강요하시면 안 돼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남녀 차별인 것 같아요.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째서 남녀 차별인지 몰랐습니다. 여자니까 이래라 한 것도 아니고 다 같이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 있으라고 한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 싶었습니다. 음식 준비를 시킨 것도 아니고 설거지를 시킨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발적으로 돕는 것까진 바라지도 않았지만 이런 반응은 상식적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윤지야, 아들이 옆에서 며느리를 말리는 듯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냐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아마 그 소동을 들은 듯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돌아갈 때까지도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저런. 투덜대긴 잘하지만 그래도 심하게 화내는 경우는 좀처럼 없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살다 살다 저런 애는 처음 보네. 우리 제인이는 안 저렇잖아. 모르겠다. 제인이도 시집 가면 저럴려나. 요즘 애들이 다 저런가? 유 씨도 남편도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한마디도 안 지네. 그 점은 유 씨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유 씨가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니어도 그런 젊은이는 처음이라 유 씨도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버버 하다가 대화가 끝났고 며느리는 밥까지 야무지게 먹고 갔습니다. 거의 귀신에 홀린 듯 했습니다. 그래서 유 씨 부부는 그 뒤부터는 아들에게 다음 추석에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와봤자 유 씨 부부만 복장이 터지니 차라리 저번처럼 둘이 소박하게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명절엔 딸이 올 수도 있었고 말이죠. 그렇게 다시 유 씨는 아들 내외와의 거리를 벌렸습니다. 사실 유 씨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습니다. 며느리랑은 따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조차 없으니 말이죠. 그래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윤지가 임신했어요. 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가질 줄 알았었는데 말이죠. 잘 됐다. 축하해. 엄마도 곧 할머니 되시겠네요. 아들의 말에 유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라는 호칭이 아직은 낯설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축하 전화를 할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러고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유 씨는 며느리의 소식을 민수를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입덧이 심하다느니 병원 검진 결과가 좋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유 씨 부부는 한참 뒤에야 초대를 받아서 아이를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좀 보자. 남편은 며느리를 불편하게 여겼지만 그래도 손자는 이쁜 모양이었습니다. 유 씨도 반가운 마음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곧장 손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집이 참 엉망이었습니다. 아들의 깔끔한 성격을 생각하자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아이가 태어나니 정신없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애를 키우다 보면 집까지 깨끗하게 유지하기 힘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 씨는 1시간 정도 아들네 집에 머물렀다가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퀭한 것이 더 있다가는 며느리를 힘들게 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또 한참을 손자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보고 싶어서 안달난 것 같았지만 애 엄마가 집에 누가 오는 게 싫다는데 어쩔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에 힘이 없고 지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윤지가 애 키우기 너무 힘들대요. 못 키우겠다고. 뭐? 못 키운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애를 엄마가 못 키우면 누가 키워? 모르겠어요. 너 애기 돌보는 거 안 도와주니? 좀 힘들더라도 퇴근 후에 애기 봐주고 해야 엄마도 좀 쉬는 거야. 아니에요. 새벽에도 보고 해요. 주말에도 보고. 그런데도 못 키우겠다는 말이 나오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일 싸워요. 윤지가 다 때려치우고 집에 가고 싶다고 울더라고요. 어제. 산후 우울증이라도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았고 그만큼 아들의 목소리도 안 좋았습니다. 엄마가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애 돌보는 거요. 뭐? 내가? 아들의 말에 유 씨의 눈이 크게 뜨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었습니다. 애 잘 볼 자신도 없어. 차라리 도우미 같은 거 쓰면 어때? 그건 또 싫대요. 다 때려치우고 집에 가겠다더니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매일은 아니고요. 가끔씩이라도 낮에 애기 좀 맡기면 안 될까요? 그 정도만 해도 윤지가 조금 숨이 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집에 맡기겠다고? 네. 사실 말년에 손주를 키워주는 것은 유 씨의 노후 계획엔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아기들과 씨름하다가 세월 보내고 건강 잃는 경우를 워낙 많이 봐와서 자신은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 두었다가는 아들이 이혼남이 되게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집에 맡겨? 그럼. 정말요? 그 정도면 며느리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했습니다. 아들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은 금방 컸고 몇 개월 지나면 잠도 잘 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도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회복을 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점심 그리고 주말에도 하루.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따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처음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을 때 눈물까지 글썽거리더니 이제는 표정이 많이 밝았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며느리도 그저 어린 여자애구나 싶었습니다. 유 씨의 딸과 3살 차이였는데 벌써 애를 낳았으니 힘들만도 하겠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작스레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좀 봐주세요. 어? 오늘 봐주는 날 아닌데? 저 다녀올 때가 있어서요. 한두 시간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까지 애를 데리고 찾아온 며느리를 어느 누가 그냥 쫓아낼 수 있을까요? 유 씨는 하는 수 없이 아이를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3시간이 훌쩍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죄송해요. 조금 늦었죠? 미용실에 다녀온 듯 집을 나설 때와는 머리가 달랐습니다. 유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상태에선 미용실 가기도 쉽지 않을 테니 이해하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가려면 수요일에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죠. 하지만 유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그게 허락이라도 되는 듯이 그 다음부터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를 맡기러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예뻐서 얼굴을 보면 기뻤고 행복했지만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보길 바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고 쌩쌩한 며느리도 키우기 힘들어서 시부모 도움을 받는데 나이를 더 먹은 부모가 그만한 체력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미리 전화하면 안 된다고 할까봐 전화하는 일보다 무작정 찾아오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핑계는 제각각이었습니다. 왜 미리 말도 없이 오냐고 물으면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하고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애가 택배 상자도 아니고 그렇게 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 유 씨도 속아 넘어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건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잔소리가 많은지 또 말도 가려서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계속 TV 켜두고 계셨어요? 어? 왜? 애기 벌써부터 이런 거에 노출시키면 안 돼요. 아직 어린애가 뭘 안다고 그래? 조금만 지나면 금방 알죠? 그리고 눈도 나빠질 거고요. 앞으로 리안이 있을 때는 TV는 끄세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안 보여줄 생각이에요. 아버지 TV 보실 때가 많은데 어떻게 그러니? 너희 집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서까지 그렇게는 못하지. 아, 그러면 아버님은 애기 눈이 나빠지든 말든 상관없으신 거예요? 뭐? 다 근거가 있어서 드리는 말인데 왜 주양육자인 제 방식을 안 맞춰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 가끔은 나이 어린 사람 말도 들을 줄 아셔야 해요. 너는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겠니? 시부모한테? 저는 하고 싶은 말은 잘 못 참아요. 그리고 며느리라고 무조건 시부모님 하는 말에 수긍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래서 유 씨는 이번엔 며느리가 돌아가지 못하게 붙잡아두고 말했습니다. 정말 못 참겠다. 이제는 애기 못 봐줘. 네? 며느리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는 표정을 했습니다.
정말 네 등살에 내가 못 살겠다. 그리고 이 정도로 자주 맡길 거면 정말로 차라리 도우미를 고용해야지. 내가 슈퍼맨도 아니고 말이야. 윤지 너도 힘들다면서 어떻게 시부모한테 떠넘겨? 너희 아들은 너희가 키워야지.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꾸했습니다. 제 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머님 친손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봐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재호 씨가 육아에 많이 참여를 못하니까 어머님이라도 봐주셔야죠. 기가 막힌 논리였습니다. 나는 힘들어서 더는 못 봐주겠다. 유 씨도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와서 아이만 덩그러니 놓고 가버리고 그걸 유 씨가 해야 하는 일인 것 마냥 말하는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앞으로 손주 못 보는데 괜찮으세요? 그 말에 유 씨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런 유 씨를 며느리가 눈을 땡그랗게 뜨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유 씨는 그 순간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래, 못 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자 며느리가 놀라서 바라봤습니다. 유 씨는 그런 며느리에게 아이의 짐을 들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맡길 생각하지 마. 그러자 며느리가 후회하지 말라는 듯이 유 씨를 쏘아보고는 아이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며느리와의 일을 이야기했더니 노발대발했습니다. 유 씨 보고 잘했다며 진작에 그렇게 할 걸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뻐하던 손자였는데 며느리가 미우니까 안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되는 듯했습니다. 엄마, 윤지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들이 전화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윤지가 말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말을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걔는 곧 30이면 애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버릇이 없니? 이제는 애 맡기지 마.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또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번에만 좀 봐주시면 안 돼요? 혼자서 애 보기 힘들다고 저한테 히스테리 부릴 텐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문제지. 도대체 키우지도 못할 애를 왜 낳은 거야? 윤지는? 아니면 재호 네가 육아휴직하고 애 보고 윤지한테 복직하라고 그래. 어쨌거나 거기에 유 씨가 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만나고 난 뒤로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도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자꾸만 이렇게 언성을 높이게 됐습니다. 자식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우아하게 늙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두질 않았습니다. 아들이 하나라 다행이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하나 더 본다고 생각하면 아마 유 씨의 딸을 따라 이민이라도 가야 할 판이었습니다. 결국에 얼마 뒤에 안사돈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네에 묵으며 아이를 봐준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적어도 이제 며느리와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것도 딱 한 달이었습니다. 엄마, 장모님 가셨어요.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시긴 하셨는데. 또 모를 일이었습니다. 시부모에게도 그렇게 따박따박 대드는 며느리의 성격을 보니 친정엄마한테는 더 할지도 몰랐습니다. 유 씨 같았어도 얼른 도망갔을 듯 했습니다. 몰라? 너희가 알아서 해. 엄마, 윤지가 아직 어리잖아요. 좀 너그럽게 생각해 주세요. 너 뭐 어린애 데리고 사니? 애 엄마가 뭐가 어려? 이게 나이 문제야? 그리고 너도 문제야.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눈치가 없으니까 엄마가 더 화나. 죄송해요. 그래도 엄마 리안이 보고 싶으시잖아요. 리안이 보는 대가로 며느리도 봐야 한다면 안 보고 말란다. 유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네 문제는 이제 제발 둘이 해결했으면 했습니다.
사람을 쓰든 둘 다 회사를 그만두고 애만 보든 안사돈을 다시 데리고 오든 어찌됐건 간에 유 씨는 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며느리에게서 장문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애를 맡기겠다는 메시지 외에는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참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물론 메시지 내용은 며느리가 그동안 유 씨에게 얼마나 서운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부당한 일을 당했는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직장 상사에게도 부모를 통해서 연락을 한다던데 안사돈 통해서 얘기를 안 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유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가끔 연락해서 소식은 전해주었습니다. 도우미를 썼다가 서너 번 바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힘들다는 얘기도 했죠. 하지만 유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손자를 안 봐주게 되니까 유 씨도 이제서야 일상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손주만 키우다 말년을 보낼 뻔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가 그런 성격인 게 다행인지도 몰랐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전처럼 이틀만이라도 봐주세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직설적인 것뿐이지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직설적인 거 좋아한다니까 나도 한마디만 할게. 애는 안 봐줘. 그리고 이렇게 전화하지도 말어. 언제부터 시부모한테 전화했다고 그래? 아이고, 하고 싶은 말 안 참았더니 속이 시원하네. 윤지 너도 이랬던 거지? 물론 나도 나쁜 뜻이 있어서 애 안 봐주는 건 아니야. 그럼 이만 끊을게. 유 씨는 전화를 끊고 며느리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런 아나무인 며느리와는 더 이상 통화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또다시 전화해서 이해해라 말아 한다면 차단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만약 육아 문제로 아들이 이혼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아들 부부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엔 이혼이 별거 아니라고 하니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말이죠. 유 씨는 더 이상 생각하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식 걱정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차라리 남편과 놀러나 다니자 싶었습니다. 유 씨는 아마 딸이 결혼하더라도 이제 명절에는 부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자식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끔 손자가 보고 싶기도 했지만 유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야?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저희가 아빠 집에서 얹혀 산다고 해서 저희 인생을 마음대로 할 권리를 드린 건 아니에요. 뭐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수연아, 너희 정말 왜 그래? 뭐? 알아서 할 테니까 냅두라고. 너희 냅뒀으면 길거리에 나 앉았겠지? 차라리 그게 나았을 것 같아요. 너희를 정말 괜히 받아줬다. 어쩜 이렇게 부모를 무시할 수가 있어? 수연이 네가 그러니까 이서방도 똑같이 우릴 무시하잖아. 세상 어떤 사위가 장인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강문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사정이 딱한 딸의 가족을 자신의 집에 살게 한 걸 후회했습니다. 손주들까지 네 식구였습니다. 강 씨의 집에서 여섯이서 북적거리며 살게 된 것이었죠. 강 씨 부부로서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강 씨 부부도 대단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는 그런 부모의 심정도 모르고 자신들만 불편하고 힘들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모든 것을 간섭으로 여기며 오히려 집주인인 강 씨 부부를 눈치 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사위 때문에 같이 밥 먹는 것도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나중엔 장인에게까지 참견하지 말라는 듯이 대드는 것을 강 씨는 도저히 참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이기는 시대라고 하지만 딸 부부는 너무 배은망덕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아무리 딸이 돈이 없어 단칸방에 산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도움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부모를 무시하면 쫓겨날 수 있다는 걸 알려줄 생각이었죠. 강 씨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했고 딸 부부는 평범한 회사원들이었습니다. 강 씨 부부는 아들, 딸과 멀지 않은 곳에서 살며 둘이서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사위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1년 만에 쫄딱 망했고 살던 아파트마저 경매에 넘어갈 위기가 왔습니다. 어느 날 딸과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조금만 도와주세요. 집은 지켜야 하잖아요.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그런 딸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다소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소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딸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사위를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위는 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장 괴로운 사람은 사위일 것 같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남자 자존심의 장인 장모를 찾아와 부탁을 할까 싶었습니다. 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딸에게 척하고 돈다발을 내줬으면 좋겠지만 은퇴한 지 오래된 두 노인네가 무슨 그런 큰 재산이 있을까요? 우리도 도와주고 싶지. 근데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겠어? 그러자 딸이 말없이 훌쩍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뗐습니다. 큰오빠한테도 연락해봤는데 자기 회사도 어렵다고 도와줄 수 없대요. 일이 이렇게 된 것도 책임이. 수연아, 아무리 그래도 오빠 탓은 하지 마라. 오빠도 다 너희 잘 되라고 그런 거였고 너희도 알고 있잖아. 사업이란 게 어디 사람 뜻대로 다 되는 거니?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도 하던 사람이 해야지. 자신 없으면 시작하질 말던가. 여보, 언성을 높이려는 남편을 강 씨가 말렸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사위를 탓하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인데 누굴 탓한다고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 딸이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한 바였습니다. 이미 사업이 잘못돼서 큰 빚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찾아오는 건 돈 달라고 하는 일밖에 없었죠. 그래서 강 씨 부부는 미리 의논을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돈은 없지만 이럴 땐 가족끼리 의지해야지. 다시 자리 잡을 때까지 들어와 살아. 정리되면 다시 나가면 되잖아. 방 하나 비워줄게. 남편은 여전히 못마땅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남편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걱정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딸과 사위가 얼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너무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사돈네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없고. 사돈네도 금전적으로 도와줄 처지가 안 됐고 사는 곳도 워낙 멀어서 합가를 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딸의 직장이 이곳이니 이곳에 붙어 있을 방법은 강 씨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딸 부부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연락이 와서 강 씨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강 씨 부부는 작은 방 하나를 딸 부부에게 내줬습니다. 우리 넷이서 한 방에서 지내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하나는 창고로 쓰고 있어서 그 짐들 다 빼기가 힘들어. 둘 데도 없고. 조금 불편해도 지내. 예지는 너희가 데리고 자고 예준이는 우리가 안방에서 데리고 자면 되지. 10살, 9살 손주들도 고생이었습니다. 얘들아, 이제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게 됐어. 좋지? 네, 할머니. 수연이 너도 조금 힘들어도 버티고 살아. 불편해도 참고. 그럴게요. 감사해요. 그래. 너희 집이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둘만 살아서 횡하던 집이 갑자기 북적거렸습니다.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말년에 그래도 적적하지는 않겠다 싶었죠. 물론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딸만 있는 게 아니니 불편하기도 할 거고 강 씨가 해야 할 일도 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지낼 수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 걱정을 알았는지 딸은 합가한 다음 날부터 부지런을 떨었습니다. 앞으로 밥은 제가 차릴게요. 네가 네. 아침이랑 저녁이요. 딸의 말에 강 씨는 잠시 놀랐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딸의 마음이 편하다면 강 씨에게도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에 이 많은 식구들 밥하는 것조차 막막했으니 말이죠. 그래도 딸이 살림을 잘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해라. 나는 애들 챙길게. 사실 애들도 다 커서 손이 가는 일은 많이 없었습니다.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딸내가 퇴근하기 전까지만 봐주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서방, 출근이 언제라고? 월요일부터 나가요. 월급도 얼마 안 된다며?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조금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좋은 직장을 그만둬가지고? 남편은 혀를 찾고 사위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위는 운 좋게 다시 취직을 했는데 원래 다니던 회사보다는 월급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것저것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강 씨는 사위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러자 사위가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 이서방한테 너무 그러지 말아요. 내가 뭘? 저 속이 오죽하겠어요? 그러자 남편도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삐걱거렸죠. 수연아, 우리는 9시면 자. 아, 그래요? 그래. 불 훤하게 켜놓고 자꾸만 달그락 거리니까 잠이 안 드네. 오늘 예지가 숙제를 다 못했다고 해서 방에 책상이 없으니까 식탁에서 하는 중이에요. 차라리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라고 해. 네 아버지도 제 시간에 잠 못 주무시면 예민해지는 거 알잖아. 네. 강 씨 부부는 둘이서 살 때 안방문을 열어놓고 자던 버릇 때문에 방문을 닫고 자지도 못했습니다. 답답해서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실에 있는 딸과 손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강 씨는 딸에게 9시 이후엔 활동을 자제해달라는 말을 해야 했죠.
물론 퇴근해서 밥만 먹어도 9시이기 때문에 딸과 사위가 불편해할 건 알았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그 시간에 잠들라는 말은 아니었고 방 안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사는 이상 그렇게 서로에게 맞춰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9시가 되면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가끔 딸이나 사위가 늦게 퇴근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면 조금 소란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까지 뭐라고 할 정도로 야박한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언제 받을 수 있어? 네? 어느 날 다 같이 밥을 먹다가 말고 강 씨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이 먼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는데 이사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나도록 생활비 얘기가 없어서 강 씨가 먼저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다음 달에 월급 나오면 그때 드리려고 했어요. 일단 150만 원 정도는 줘야 해. 150만 원이요? 밥 한 끼를 차려도 입이 몇 갠데 그 정도는 많은 게 아닌데. 놀라는 딸 때문에 오히려 강 씨가 어리둥절했습니다. 4인 가족에 150만 원이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딸 사정을 생각해서 그 정도만 말한 건데 말이죠. 어쩌면 생활비를 낼 생각이 없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아, 당장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제가 퇴근하면서 가끔 장도 봐오고 하는데. 그걸 감안해서 한 말이야.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이나 그런 것도 생각해야지. 알죠. 알긴 한데. 우선 다음 달에 100만 원 드리고 차차 늘릴게요. 딸의 말에 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숨은 삼켜냈습니다. 딸의 사정을 모르지 않기에 한두 달쯤은 강 씨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온 돈 얘기에 식탁엔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처음부터 서로 오해가 없어야 오래같이 살 수 있는 거잖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오해하고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은 오히려 딸 부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꽤나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강 씨의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 안 나온다며? 그럼 점심 어떻게 먹고 있어? 아, 회사 근처에서 사 먹기도 하고요. 샌드위치 같은 거 먹기도 하고 그래요. 사위의 대답에 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하러 돈 주고 사 먹어? 요즘 식비가 얼마나 비싼데? 하루에 10,000원만 쓰더라도 그게 얼마야? 요새는 10,000원짜리 밥도 없어요, 또. 그렇다고 굶으면서 일할 순 없죠. 강 씨의 말에 사위가 아닌 딸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네 남편 굶으라고 그러니? 도시락이라도 싸서 다니라는 거지. 도시락이요? 아침에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애들 학교도 보내고 출근해야 하는데. 대충 밥에 김치에 있는 반찬 옮겨 담기만 하면 되는데 뭘 그래? 돈 없다던 애들이 그런 거에 아낄 생각은 왜 못해? 강 씨는 딸 부부에게 진심으로 조언했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도 부족할 판에 밖에서 밥을 사 먹는 건 가장 피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위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쌌죠. 그래도 강 씨의 조언을 듣고 받기니 뿌듯했습니다. 강 씨는 딸 부부와 살게 되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장점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 같은 때 외출할 일이 생기면 사위의 존재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보, 나 모임 가야 되는데 차 좀 태워줘요. 버스 타고 가면 되잖아.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내가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너무 빠듯해요. 아이, 운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 그래. 시간을 잘 봤어야지.
눈도 침침해 죽겠는데. 이서방 없어? 방에 있는 것 같은데. 태워달라고 해. 그래. 얹혀 살면 기사 노릇 정도는 해야지. 그 말에 이 씨는 솔깃했습니다. 사실 남편도 70 중반이 되니까 차를 얻어 타기가 무서울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남편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위한테 부탁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서방, 잠깐만 일어나 봐. 딸은 아이들을 데리고 바람 쐬러 간다며 나갔고 집에는 강 씨와 남편 그리고 사위밖에 없었습니다. 방에서 나오질 않던 사위를 기다리다가 강 씨가 먼저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위가 자고 있었습니다. 강 씨가 큰 소리로 사위를 깨웠습니다. 주말이라고 이렇게 퍼질러 자고 있으면 돼? 아,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사위가 잠에 취해서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잠깐 나 어디 좀 태워줘. 사위가 시계를 보더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누구 좀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버스 타고 가면 뱅뱅 돌아가서 그래. 사위는 일어나서 모자를 쓰더니 차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강 씨는 주말에 종종 사위에게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어차피 주말에는 집에서 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줄만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기사 노릇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강 씨가 희생하는 걸 생각한다면 사위도 이 정도는 이해할 거라 생각했죠. 그러자 어느 날 딸이 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이서방도 좀 쉬어야죠. 왜? 이서방이 뭐라고 하니? 딸의 말에 강 씨의 기분이 조금 상했습니다. 매일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만 차 좀 태워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니요. 요새 너무 피곤해해서 그래요. 자꾸 야근하는데 주말이라도 푹 자면 좋을 텐데. 푹 자더만. 아침 일찍 깨우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니? 주말에도 조용히 쉬지 못하고 손주들 등살에 성가신 부모는 생각 안 하고 운전 조금 해주는 남편이 걱정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참, 너는 그런 걸 가지고 눈치를 주니? 눈치 주려고 했던 말이 아니고요. 알았다. 안 그러면 되지? 엄마, 기분이 상한 것 같은 강 씨의 목소리에 딸이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러다가 강 씨가 대답하지 않자 한숨을 쉬었죠. 그리고 강 씨는 그 한숨 소리조차 기분이 나빴습니다. 꼭 자신이 사위를 괴롭히는 장모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뭐 이서방한테 용돈을 달라고 그러니? 아니면 무리한 부탁을 하니? 그런 게 아니고요. 솔직히 나도 할 말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집 사위들은 장인 장모한테 매달 용돈도 주고 여행도 보내준다더라. 그러자 조잘거리던 딸의 입이 순식간에 닫혀버렸습니다. 내가 돈 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남들처럼 그렇게 못해주는 거 아는데 이렇게 눈칫밥을 먹게 하니까 그렇지. 눈칫밥이라뇨. 그렇잖아. 장모가 사위한테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주말마다 계속 그러시니까 이서방이 집에서 푹 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딸의 목소리가 풀이 죽은 듯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서방은 입이 없대 발이 없대. 와서 자기가 얘기하면 되는 거 가지고 꼭 널 시키더라. 딸은 그냥 입을 다무는 쪽을 택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은 밥 말고 치킨 먹고 싶은데. 치킨? 응. 예준이도 치킨 먹고 싶대요. 안 먹은 지 엄청 오래됐잖아.
딸이 저녁을 차리려는데 손녀가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고민하는 듯 하더니 희미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래. 오늘은 치킨 시켜줄게. 정말요? 나는 양념. 나는 후라이드요. 손주들이 신이 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그 모습에 딸이 못 말린다는 듯이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강 씨가 딸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무슨 치킨이야? 요새 치킨이 얼마나 비싼데? 딸이 멈칫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도 풀이 죽었습니다. 치킨 시켜준 지도 오래됐어요. 집에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닌데 비싸고 몸에도 안 좋은 걸 뭐하러 먹여?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나한테 줘라. 내가 닭 사올 테니까 다 같이 백숙이나 해 먹게. 엄마, 네 아빠 배달 시켜 먹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치킨 시켜 먹는 거 보시면 한 소리 하신다. 돈 아깝다고. 강 씨가 안방에 있는 남편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딸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달에 보너스 나와요. 치킨 하나 정도는 시켜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강 씨는 그런 사위가 못마땅했습니다. 옛날처럼 따로 살 때면 뭘 먹든 돈을 얼마나 쓰든 신경 쓰지 않겠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 부부가 쓰는 돈에 강 씨 부부도 영향을 받았고 강 씨도 이 정도는 참견할 입장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인까지 거론해서 말렸는데도 굳이 치킨을 시키겠다는 사위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서방, 하도 힘들다고 해서 생활비도 많이 안 받는 거 몰라? 이 집 전기세, 가스비 전부 다 누가 내? 나 같으면 보너스 나온 거 허투루 안 쓰고 살림에 보태라고 줬을 거야. 사위가 강 씨의 말에 작게 한숨 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표정도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저번부터 150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저희 형편 알면서 애들 학원비랑 대출 갚고 보험료랑 이것저것 나가면 빠듯해요. 근데 그래도 애들 치킨 한 번은 시켜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눈치를 주세요? 빠듯하다면서 치킨 시켜 먹을 생각을 하니까 내가 속이 안 터지니? 악착같이 모아야 할 때잖아. 애들은 무슨 죄예요? 그러는 엄마 아빠는 죄가 있어서 너희랑 이러고 살고 있니? 강 씨는 마지막 말을 하면서 아차 싶긴 했습니다. 딸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흥분을 해서 딸이 상처받을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딸은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냈고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사위도 조용히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딸과 사위도 생각이 있다면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었고 말이죠. 이튿날 강 씨는 시장에서 닭을 사다가 백숙을 했습니다. 강 씨는 나름대로 딸에게 손을 내민 것이었는데 딸은 웃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대면대면하게 지냈습니다. 치킨 한 마리의 딸과 사위가 너무 꽁에 있는 것 같아서 강 씨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자꾸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서방은 회사에서 늦게 온다나 봐요. 무슨 놈의 회사가 자꾸만 야근을 해? 별 볼 일 없는 회사가. 그러는 수연이는 밥만 차려놓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야. 할 일이 있대요. 며칠 동안 강 씨는 남편과 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이러는 편이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괜히 같이 먹으면 딸 부부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니까 얹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조차도 눈치를 봐야 하나 싶어서 기가 차기도 했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말릴 방법이 없었고 이유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의 전화였습니다. 강 씨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 웬일이야? 어머니, 잘 지내세요? 우리야 잘 지내지. 수연이네는요? 에구, 잘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겠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나저나 왜 전화했어? 요새 바쁘다더니. 다른 게 아니고요.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아주 잠깐 쓸 때가 있어서요. 아들의 말에 강 씨의 말문이 잠시 막혔습니다. 우리가 너 빌려줄 만큼의 돈이 있겠니? 잠깐만 아파트 담보로 대출 좀 받으시면 안 돼요?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갚을 수 있어요. 이자도 쳐서요. 강 씨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까지 담보를 잡혀서 돈을 빌려야 한다면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 안 하실 텐데.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해야죠. 알지도 못하실 거예요. 금방 다시 돌려드릴 거라. 얼마나 필요한데? 1억 5천 정도요. 생각보다 큰 금액의 강 씨가 숨을 들이삼켰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1억 5천? 대신 아버지한텐 말하지 말어. 알겠지? 그럼요. 강 씨는 전화를 끊고 뒤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딸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나 남편일까봐 놀랐는데 딸의 얼굴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기척 좀 내고 있지? 놀랐잖니? 1억 5천이라니요. 오빠예요? 아, 사업 때문에 잠깐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러자 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저희가 집 잃고 도와달라고 했을 땐 돈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형편이 안 된다고. 그 일이랑 지금이랑 같니? 뭐가 달라요? 너희는 갚을 수가 없는 상태였고, 너희 오빠는 사업 때문에 잠깐 빌리는 거고, 저희도 갚을 수 있었어요. 너는 대신 집에 들어와서 살게 했잖아. 그게 돈 좀 빌려주는 것보다 더 큰 도움 아니야? 우리도 큰맘 먹고 너희 드린 거야. 저희는 그냥 돈으로 빌려주시는 게 더 도움됐을 거예요. 뭐? 눈칫밥 먹으면서 사는 거 힘들어요. 누가 너희를 눈치 줬다는 거야? 오히려 눈칫밥 먹은 건 우리지. 주말에도 거실에서 TV도 마음대로 못 보고 방에 갇혀 지내고 뭐 하나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생활비 드리면서도 돈 때문에 눈치 보여요. 제가 이런데 이 서방은 오죽하겠어요. 하지만 강 씨는 억울했습니다. 오히려 강 씨가 사위의 눈치를 봤으면 봤지. 사위는 전혀 눈치 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얼굴만 보면 아버지는 저희가 이렇게 사는 게 이 서방 탓인 것처럼 혀를 차고 지난번에 저녁 먹을 때도 시집 잘못 보낸 것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말을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니? 그냥 속상해서 하신 말이잖아. 애들 치킨 하나 마음대로 못 시켜주고 엄마 아빠한테도 그리고 애들한테도 죄인처럼 사는 거 지쳐요. 근데 엄마는 큰오빠한테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셨어요? 몇 번을 설명해야 해. 몇 번을 설명하셔도 이해 못해요. 그리고 애초에 저희 이렇게 된 거 오빠 탓이잖아요. 엄마도 알고 있으시잖아요.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이서방 꼬셔서 돈 많이 벌게 해준다고 사업자 내게 한 거 오빠잖아요. 그게 왜 네 오빠 탓이야? 너희가 돈 벌겠다고 한 거잖아. 그래요. 솔깃해서 회사 그만둔 저희 탓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사정 알면서도 나 몰라라 하는 게 가족이에요.
그래도 원망 안 하려고 했는데 적어도 엄마는 이러시면 안 되죠. 아빠도 이서방 탓하면 안 되죠. 딸의 말에 강 씨도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뭐든 자기 서운한 것만 생각하고 부모 입장은 생각도 안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네 오빠도 회사 사정 안 좋다는데 어떻게 도와주니? 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어다 놓고 한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오빠 탓하면 마음이 편해? 그리고 같이 사는 게 너희만 불편한 줄 알아? 엄마 아빠도 힘들어. 왜 그건 생각을 안 해? 그래도 너희 힘든 거 생각해서. 그렇게 걱정하면서 볼 때마다 생활비 부족하다고 하시고 누구는 여행을 보내준다고 자꾸만 눈치 주시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 들어와서 살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빠한테 1억 5천 빌려줄 돈은 있으시고 돈 때문에 허덕이는 딸 가족한테는 그렇게 생활비를 닥달하고 싶으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강 씨의 돈으로 누구에게 빌려주던지 간에 딸이랑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생활비를 안 받으면 강 씨는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것인지, 딸이 왜 자기 생각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나가서 살지 그러냐? 강 씨의 말에 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생활비 그 정도 내고 어디 가서 살 수나 있을 것 같아? 당장 집값은? 너희를 위해 엄마 아빠가 희생하고 있는 걸 왜 모르고 서운한 것만 생각해? 그런 딸에게 강 씨도 무척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산 게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아마 사위도 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만 밥도 따로 먹으려고 하고 말도 없는 것일 테죠. 엄마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강 씨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속이 타서 시원한 얼음물 한 컵이라도 마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딸이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울고 싶은 건 강 씨였습니다.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노력해왔는데 자식은 왜 그걸 모를까요? 그리고 강 씨는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딸은 남편에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날 이후로 강 씨와 눈을 잘 마주치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딸도 강 씨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 믿었죠. 명절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차례 지내려 내려갔다 오겠다고? 네. 다녀와야죠. 명절에 시집에 가서 차례를 지내고 오겠다는 말에 강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명절이라고 다녀온다는 게 강 씨의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경황이 없어서 못 갔어요. 사정이 안 좋아지며 작년에 가보고 못 가봤다면서 강 씨의 눈치를 보는데 그 모습에 답답해서 가슴을 치고 싶었습니다. 저녁에 내려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올라오겠습니다. 그래서 사위에게도 말이 뾰족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너희 사정이 어떤데 거길까? 사돈도 참 눈치도 없으시지. 엄마, 그러자 남편도 강 씨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한마디 했습니다. 사돈은 처가에 얹혀 사는 아들한테 꼭 명절에 오라고 하셔야 직성이 풀리신다냐? 명절인데 인사드리러 가야죠. 얹혀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너희 그렇게 되고 아무 도움도 안 주셨지. 그리고 어떻게 자기 아들 데리고 살아주는데 전화해서 고맙다는 인사 한 번을 안 해? 사실 남편은 딸 부부가 집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가끔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쨌거나 사위의 사업이 망해서 이렇게 된 건데 아무 말도 없다는 게 서운한 것 같았죠. 그런데 명절에 굳이 거길 가서 차례상을 차리겠다는 딸이 답답할 만도 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딸이 사위의 눈치를 보면서 남편을 말렸습니다. 엄마 아빠 도움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간섭하실 수는 없어요. 뭐? 간섭? 참,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래. 가려면 가라. 가서 시집 차례상 차려주고 종로를 타다 와. 장모님, 진정하세요. 제가 부모님께 잘 말씀드릴게요. 이번 명절엔 못 간다고. 여보, 다음에 가면 되지. 사위가 오히려 딸을 말렸습니다. 강씨 부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됐을 때 어쩐 일인지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아, 예.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아들 때문에 늘 죄송하고요.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죠. 잘 부탁드립니다. 강씨는 통화를 끊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엎드려 절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딸 부부와의 사이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작은 방문은 열릴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야근을 한다며 9시 이전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주칠 일이 아침에 잠깐 말고는 거의 없었죠. 아, 글쎄 아는 사람 아들이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다니까. 어느 주말 남편이 자던 사위를 깨우고는 한참 설교했습니다. 제가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배우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당장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기가 부담스러워서. 쥐꼬리만한 월급 주는 회사 뭐가 아쉬워서. 조금 해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다른 데 취직하면 되는 거지. 그만한데 또 못 들어갈까봐 그래. 장인어른,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야? 돈은 제가 어떻게든 알아서 벌 테니까 이 정도는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사위의 말에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굳어 있었고 강씨도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어떻게든 돈 벌게 해주려고 그런 거지.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저희가 아빠 집에서 얹혀 산다고 해서 저희 인생을 마음대로 할 권리를 드린 건 아니에요. 뭐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도움받으려고 들어온 건 맞지만 제발 저희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수연아, 너희 정말 왜 그래? 지난번에도 엄마가 알아듣게 말했잖아.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잘 새겨들어야지. 뭐? 알아서 할 테니까 냅두라고. 너희 냅뒀으면 길거리에 나 앉았겠지. 차라리 그게 나았을 것 같아요. 딸의 외침에 강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한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너희를 정말 괜히 받아줬다. 어쩜 이렇게 부모를 무시할 수가 있어? 수연이 네가 그러니까 이서방도 똑같이 우릴 무시하잖아. 세상 어떤 사위가 장인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오죽했으면. 정말로 차라리 저희가 나가서 살게요. 저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엄마 아빠랑은 못 살아요. 누가 할 소리를. 너희가 안 나간다고 해도 내가 쫓아내. 강씨의 외침에 딸이 독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번 주 내로 집 구해서 나갈게요. 생활비도 적게 내려고 하더니 몰래 돈이라도 모아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구해 나간다는 말을 하는 것이겠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게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남편이 사위에게 그런 권유를 했을까요? 사위가 하고 있는 꼴이야도 답답해서 그런 것인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그런 식으로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강씨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부모가 부모처럼 안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딸은 당장 집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여태껏 여기서 살았던 비용 내고 가. 생활비 꼬박꼬박 드렸잖아요. 그건 너희 먹는 거로 다 쓴 거고. 전기세, 가스비, 그리고 방세까지 하면 그거 가지고 택도 없어. 그러니까 방세를 달라고요. 그래. 딸이 하도 괘씸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사과를 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더 달려들었습니다. 드릴게요. 제가 또 빚지는 한이 있어도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방 구할 돈은 있니? 반지하 단칸방에 빌부터 살더라도 여기보단 낫겠죠. 너 당장 나가. 남편이 화를 내자 집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은 울기 시작했고 딸도 울며 불며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같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죠. 사위가 그런 딸을 말렸고 강 씨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이러다가 옆집이든 아랫집이든 쫓아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일주일 만에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손주들과 작별 인사할 시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야반도주하듯이 가버렸습니다. 너무 허탈하고 괴로웠습니다. 강 씨는 딸이 뒤늦게나마 잘못했다고 말하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가버릴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독하게 마음먹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할 만큼 했어요. 남편은 속상한 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떠난 지 사흘 만에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방세를 나름대로 계산해서 보낸 것 같았지만 강 씨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딸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의 마지막 배려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어떤 집을 구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고 나가서 어디 잘 사나 한번 보자 싶었습니다. 아마 한 달도 못 버티고 연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딸이 그렇게 따로 살 수 있는 형편이었다면 애초에 강 씨의 집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딸이 언제 연락할까 생각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 씨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네 아버지 알면 정말 큰일 난다니까 그러네. 한 달 안에 준다더니 벌써 몇 달째야? 사업 자금이 묶여서 그래요. 지금 제일 초조한 건 저예요. 아버지가 알면 아버지가 어떻게 아셔요? 1억 5천이야. 큰돈 빌려갔으면 얼른 줘야지. 사업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줄 아세요? 그때 강 씨의 머릿속에 왜인지 사위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그때 남편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씨의 어깨가 펄쩍 뛰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외출해서 집에 없었는데 도대체 언제 들어온 건지 몰랐습니다. 여보, 그게 1억 5천을 빌려줘. 수철이한테 빌려줬어. 당신 미쳤어? 여보. 강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뺏어가서 한참을 아들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다음에는 강 씨가 욕을 먹었습니다. 아니, 욕을 먹었다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돈 영영 못 찾으면 이혼하는 줄 알아. 왜 못 찾아요? 준다는데. 그러다가 이서방처럼 망하면 수철이 그놈 번번이 사업 말아먹는 거 몰라서 그래. 그러자 강 씨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강 씨는 하루하루 남편에게 시달렸습니다. 자꾸만 아들에게 전화를 거니까 어느 순간 아들도 강 씨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자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만 마주치면 구박을 했죠. 명절이 되어도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 씨는 두 자식을 모두 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린 일들이었는데 모든 것이 틀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강 씨는 어느 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번호를 바꿨는지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죠. 아들도 전화를 안 받게 된 지 오래였습니다. 졸지에 두 자식을 잃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점점 끊어졌습니다. 애초에 수연이가 집을 나간 것도 당신 때문이잖아. 그러게 왜 애들을 쫓아냈어? 강 씨의 입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맞기에 할 말은 없었지만 억울했습니다. 남편도 분명히 자신과 뜻이 같았는데 어느새 강 씨가 모든 일의 원흉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 씨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둘이 있어도 혼자였습니다. 마음이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꿈에 손자, 손녀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잠시나마 같이 살았기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뭐하나? 강 씨는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었죠.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 대화를 나눌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쫓아내는 게 아닌데 하며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